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교육부의 주요 정책 문서들인데요.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방식에 일정한 패턴 같은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특전 문장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 방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모 및 뭐뭐 등으로 뭐뭐의 한계가 있으며 뭐뭐도 부족하다 또는 저조하다, 미흡하다 이런 식의 형태죠. 네네. 저희가 이걸 편의상 유형 7 구조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틀이 정말 다양한 교육 정책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랑 또 그에 따른 개선 방안까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사례부터 바로 보죠. 2021년에 나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인데요. 네. 여기 문제점을 보면 진로 상담 전문 인력 및 체험처 부족 등으로 학생 진로 설계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연계도 미흡하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유형 7 구조예요. 인력 및 체험처 부족. 이게 이제 모모 및 모모 등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요. 와, 원인이군요. 네. 그 결과로 진로 설계의 한계, 즉 모모의 한계 부분하고 지역 연계 미흡, 즉 모모도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문제 원인을 이렇게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규정하다 보니까 제시된 개선 방안 역시 진로 전담 인력을 더 배치하자, 지역 진로 체험센터를 더 만들자 하는 식으로 부족한 자원을 늘리는 데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네요. 그러니까 문제 진단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의 방향까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럼 다른 분야 사례도 좀 볼까요? 2023년에 나온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 이건 어떤가요? 여기선 농산어촌 지역 소인수학급 및 교원 순환 부족 등으로 수업질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시설도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히 같은 틀입니다. 소인수학급 및 교원 순환 부족, 이게 원인이고요. 네. 그 결과가 수업질 확보의 한계, 그리고 교육시설 열악,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죠. 그리고 개선 방안도 역시나 비슷해요.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시설 문제는 지역교육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결국 자원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과연 농산어촌 교육 문제가 단순히 이런 자원 부족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이에요. 혹시 이런 구조가 다른 좀 더 복합적인 원인들을 간과하게 만들 소지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오, 확실히 그런 질문 중요하네요. 단순히 자원 투입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료를 좀 더 보니까요. 이런 패턴이 정말 다른 정책에서도 계속 나타나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정책 2022년. 이것도 보니까 교사 연수 및 학부모 지원 부족, 이걸 원인으로 삼아서 통합교육에 한계가 있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네. 개선책으로는 이중언어 연수를 의무화하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있어요. 고교학점제 종합계획 2023년. 이것도 보면 교과 선택 확대랑 행정 지원이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고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 이것도 같은 구조군요. 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고 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자고 내놓죠. 그 외에도 특수교육 2023년에서 개별화 계획 미이행 및 보조인력 부족 문제라던가 원격 수업 2023년 관련해서 플랫폼 불편 및 기술 지원 부족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 모두 다 정말 놀랍도록 동일한 원인, 즉 자원 부족에서 시작해서 결과, 즉 한계와 또 다른 부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와,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접근 방식이네요. 듣고 보니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한계, 그리고 또 다른 부족 현상,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고 그렇죠.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그럼 부족한 걸 채워넣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특정 구조로 문제점을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러니까 문제 인식의 틀,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인식의 틀이요? 네, 자원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원을 확충하자는 처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자원 확보 중요합니다.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인데 이 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혹시 다른 더 창의적이거나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는 좀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 정책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특정 문제 서술 구조, 55 및 55 등으로 55의 한계가 있으며 55도 부족하다. 이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주로 자원의 부족으로 지목하고 또 해결책 역시 자원 확충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인지하고 정책을 읽으면요. 단순히 그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문제 인식 방식이나 해결 접근법의 어떤 경향성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더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정책 문제를 기술할 때 이렇게 특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구조화된 접근이 문제 해결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좀 단순화시킨다거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